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광복이 되고 난 뒤에 농지개혁이 있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어떻습니까? 땅을 가진 지주와 그 밑에서 농사 짓는 소작인만 존재했죠. 그런데 광복이 되면서 그런 구조가 농토는 농민이 가져야 한다는 걸로 바뀌죠. 물론 이 농지개혁은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의 붕괴를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바로 이 농지개혁이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그런 뜻에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그 신한공사 몇 번이나 말하는겨. 실군형이 고구마를 박았어도 임자보다는 잘 알아듣겠네. 1945년 12월 4일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한국외환은행 자리에 있는 신한공사 앞에 충청도 출신 소장농 너댓 사람이 웅성거렸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던가. 불과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경제수탈을 주도하던 동양척식회사가 있었고 그때라면 근처에 가기도 무서운 곳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겨울바람을 뚫고 그곳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무엇이냐. 지들은 충청도, 장항, 천안, 청주, 논산, 강경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다가 4명을 뽑아서 왔는데요. 그래서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우들은 너의 땅을 농사짓는 사람들이요. 근데 앞으로 여기서 외놈들이 갖고 있던 땅이나 유상 몰수한 조선 사람 땅을 나눠준다면서요? 그렇소. 하지만 유상분배라는 건 알고 있죠. 암만 알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땅을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신한공사가 처음에 사들인 땅값을 그대로 쳐서 팔라는 얘기요. 우리 얘기는. 최초에 매수한 가격대로 자작농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내 얘기도 그거요. 그러니까. 그게 답니까? 또 이슈. 이것이 진짜 중대한 것인데 땅값은 10년에 걸쳐서 갚도록 그렇게 선처를 좀 해달라는 얘기요. 내 얘기 알아듣겠슈? 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우리들 같은 소장인 대표하고 신한공사가 심사를 해서 모든 추진을 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걸 하나 맹글어보자는 얘기요. 뭔 뜻인 중은 알겠죠? 물론 그들의 주장은 명분도 있고 일리도 있었지만 군정청 산하 신한공사가 주도하는 농지개혁은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진 않았다. 신한공사는 그 이듬해인 1946년 2월 21일 미군정법령 제52호로서 정식 출발한다. 일제강점기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과 군정청 소유가 된 모든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미군정은 신한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토지개혁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농지개혁에 들어간다. 그런 한편 토지개혁법안의 기초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미 국무성이 특파한 경제전문가 번즈 박사가 주도했다. 번즈 박사, 러치 군정장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분야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저런. 군정은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죠. 그래서 경제 분야만 책임지는 사람도 조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령관 각하. 러치 군정장관이 내년에 있을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합중국의 국회 같은 거군요. 완전히 그렇다고 볼 순 없지만 조선인들에게 우선은 그렇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어떤 점에서 미국의 국회와 다릅니까? 거기서 합의된 것도 내 결재를 받아야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에 입법기관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인들한테 민주주의 제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법령 초안 작성 같은 실무 기술도 익혀야 하겠죠.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죠. 결국 그런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연습과 훈련이 소련 밑으로 기어들어간 북조선에 대응하려는 것이요. 말하자면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시키자는 그런... 맞습니다, 번즈 박사. 지금 준비하는 남조선 농지개혁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청이 생각하는 농지개혁의 골자는 그랬던 거고요. 1946년 12월 선거를 통해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개원됩니다.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고 하니까 꽤나 길고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들이 재헌 헌법을 만들어서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해산하는 거죠. 말하자면 한시적인 입법기관입니다. 자, 그렇게 입법위원이 들어서니까 곧바로 번스 박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농지개혁안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추진이 안 됩니다. 박 의원, 우리가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의견 절충을 벌이고 있지만 앞날은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번즈 박사. 지금 좌익과 우익의 주장이 첨예하게 달라요. 저도 그게 무척이나 곤혹스럽습니다. 남조선 좌익 쪽에서는 무상분배를 요구하고 있죠. 네, 요구라기보다도 선동하고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선동이란 표현이 적절하겠군요. 입법의원으로 토지개혁안을 넘긴 지가 몇 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좌우의 주장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좌익은 자기들이 남한을 완전히 장악한 뒤 스스로의 손으로 농지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익은 입법의원들이 토지자본가나 지주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농지개혁에 대한 좌우의 입장 차이를 보자. 먼저 한민당 등 우익 쪽은 농지개혁과 관련된 회의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요즘 좌우합작 실원칙인가 뭔가 하는 물건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특히 세 번째랑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야할 것. 이게 무슨 짓들인지. 나라의 재정 파탄을 불러올 것이 뻔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농민들도 세금을 더 내게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도 그거지만 땅을 무상 분여한다는 게 제일 걸립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경작권만 인정하고 농민한테 소유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니까요. 땅을 무상으로 주면 뭐예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데. 그걸 어디 내 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은 지금 미군정이 서둘러서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경작권 따로 소유권 따로라는 대목이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통해서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해방 이후 농민들의 염원을 담은 이상적인 개혁이었다. 그러나 대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농민은 국가의 소작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동아일보 1951년 3월 11일자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경제협력처에서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완전한 실패였다고 한다. 이 같은 결론은 미 경협처 사절단의 광범한 북한 현지 조사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작년 가을 유엔군이 평양 입성 바로 이틀 후 각 지방의 농민들을 통하여 조사한 것이라 한다. 조사단 일원이었던 존스턴 박사는 이런 내용을 요약 발표하였다. 북한 당국은 1946년 3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24일간 소위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무상분배하였던 토지를 다시 회수하여 1948년에 재분배를 단행하였다고 한다. 가장 좋은 토지를 공산당 열성 당원에게 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또 농민에게 경작권만 주고 소유권은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물세라고 하여 생산물자의 50% 이상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지주의 소작인에서 국가의 소작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소작제도는 종전의 소작제도보다 여러 면에서 더욱 나빠졌다고 한다. 만석이 있는가? 예, 어르신. 나오셨구만요. 진지 잡섰죠? 진지고 뭐고 간에 기너게 할 말이 있어서 회장부터 와부렀네. 예, 하명하시지라. 자네는 도통 무지어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줄 모를 거이네만은 앞으로 나라에서 토지를 몰수한다는 이야기 들었는가? 예, 저야 원체 무식한 게요. 그러지. 아무튼지 간에 나라에서 우들 땅 부자들이 갖고 있는 땅을 전부 뺏어가 뿐다는구만. 그럼 어쩐다요? 그럼 우덜은 어디서 땅을 붙여먹다요? 참말로 자네는 시방 땅 뺏기게 생긴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작 붙여먹는 걸 걱정하는 것이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좌우당 간에 그래서 말이네마는 우리 땅이사 자네도 알다시피 아주 지름진 땅이란 말이지. 예.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시방거정 붙여먹은 땅은 자네가 적당한 값을 치르고 사면 어떡하는가? 땅을 지가요? 예, 그러지. 오늘 내일 끼니 걱정하는 판에 땅 살 돈이 어디 있다요? 그러지. 원체 그럴 것이여. 그래도 생각 쪼까 해보더라고. 니알 식전에 다시 올 테니까. 어르신! 이렇게 회유 반 위협 반으로 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땅을 넘기는 풍조가 생겼다. 그리고 그 일부 소작인들은 소 팔고 집 팔아서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돈을 꾸어 소작하던 땅을 사기도 했다. 왜냐하면 소작농이라는 계층은 소작지에 묶여 있었고 언제 실시될지도 모를 농지개혁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소작을 계속 붙이려면 지주가 강제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실질적인 한국 정치 지도자로 떠오른 이승만의 입장은 어땠을까? 1946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재구성해본다. 박사님은 토지개혁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개혁. 영신이가 말하는 토지개혁이라 하면 하지 중장의 것인가 아니면은 좌우 합작 7원칙의 것인가? 오늘 신문에 좌우 합작 7원칙에 대한 각계 반응이 나왔네요. 한민당, 한독당, 그리고 삼인당. 아마 박사님께도 기자들이 와서 여쭐 거예요. 대답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토지개혁은 특히 합작 7원칙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그럼 당분간
침묵이라고만 전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 과연 이 박사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익의 거두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농지개혁을 담당하는 농림장관에 공산당 출신의 조봉암 씨를 앉힌 걸 보면 그렇습니다.